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원래 본고의 주제인 국제 정세 질서와 북러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크게 변화한 국제 정세는 정세를 일단 국제 정세를 먼저 이제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제 질서가 완전히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엔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엔은 더 이상 유명무실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마스 문제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유엔 안보리가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엔 안보리를 위해서 유엔 총회도 거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토의 역할, 또 유럽 안보 구도,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나토를 확대했지만, 지금은 나토 자체가 이제 만일 전쟁이 끝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면 이거는 뭐 명확관여하게 나토는 붕괴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해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이 그 세계를 주도하는 지배해왔던 가장 중요한 축이 하나인 중동 질서가 붕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기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구축해왔던 각종의 층위별로 다양한 그런 체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일거에 다 형해화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간직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이런 그런 미국이 지배 체제를 구축해왔던 그런 것들이 거의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보면 이건 힘의 역학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브릭스와 그 다음에 G7의 그런 격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 현황인데, 이미 2022년, 23년 지나면서 브릭스 국가가 G7보다 더 이 GDP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체제의 붕괴 중에서 사실은 제가 가장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프리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국이나 어떤 기존 체제의 붕괴는 중심부보다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중요한보다 사소한 일이 무슨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뭐 거의 모든 비슷한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고장이 날 때 사소한 고장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죠? 사회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데서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더 지나면서 진짜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치유 불가능합니다. 이 말리, 니제르, 기니, 차드, 수단, 이런 일련의 이 사헬 지역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 20년부터 말리부터 시작해서 20년, 21년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게 20년부터 21년, 22년, 2, 3년 사이에 막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게 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합니다. 이미 2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변화가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22년 들어서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나 가봉이나 이런 쿠데타가 발생한 것은 뭐냐? 이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동안 아프리카 지역의 사헬 지역에 주로 장악하고 힘을 쓰고 있던 것들이 프랑스의 그런 식민지였던 나라들인데, 이 나라가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의 각성이겠죠. 각성. 아, 이거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거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겠죠. 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헬 지역에서 프랑스의 식민지 받았던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프랑스에 완전히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프랑스는 이런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에서 착취한 부를 바탕으로 오늘날 프랑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계속 끌어가만 가면 빨아먹는 사람이야 맛있겠지만 그 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도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2020년 이후부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부적인 각성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계기를 만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 그동안 자신들이 생각했던 미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나 이런 서구가 사실상 그렇게 뭐 힘센 것 같지 않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심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래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때부터, 20년 이전부터, 러시아는 뭐 바그너 그룹이나 그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사전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겠죠. 러시아도 제국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 그렇게 상대방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 좀 생각했던 개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 분명한 것은 미국 중심의 질서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 뭔지 모르는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는 초입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수립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더 지나가 봐야 알겠고, 하여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체제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말이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성립 가능한 말일까요? 자유주의는 성립 있어요. 민주주의는 성립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요, 그건 참 이상한 말입니다. 그죠? 신자유주의는 가능해요. 자, 왜 그러냐면 말이죠, 자유주의는요, 태동을 어디서 했습니까? 영국의 정치인입니다. 영국 부르주아지의 정치인이에요. 영국 부르주아지들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정치적 자유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 신체적인 자유, 정치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돼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정치적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인 것이죠. 민주주의는 기원이 어딥니까? 고대 아테네, 로마, 그리고 이탈리아 시민 거쳐서 프랑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알고 민주주의는 매우 복잡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프랑스 혁명 때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한 세력이 누굽니까? 부르주아지는 아닙니다. 산길로트입니다. 산길로트가 누굽니까? 무산자들입니다. 노동자들, 아주 소규모 상공인 노동자, 무산자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러나 아주 무산자에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민주주의를 얘기했을까요? 당시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지롱드와 자코방에서, 지롱드는 어떻게 해요? 부르주아지들이죠. 자기들은 자코방에 속하는 지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산길로트? 그 사람들은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족수밖에 없어. 내 정치적 역할을, 나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그것을, 의사를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자코방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영국의 자유주의와 작고방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상반된 개념인 거죠. 상호 모순적인 그런 개념들을 얽혀놓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가능한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의 학자들이나 한국의 지식인들이나 언론이나 기존에 주어진 해석, 자기가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남이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요, 대학교 2학년, 1학년 정도에서 사실상 조금만 관심이 있는 교양과정이면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냐 그러면 자유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로 포장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영국에서 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동등한 놓는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기서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부르주아들이었고 민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들이었어요. 무산자들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뭐 왜 형용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때 보고서 끌탕을 했는데 그 이 얘기를 제기하는 사람도 그 문제에 대한 배경을 기본적으로 서양 사회에 대한 이 자체를 결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무식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적인 미국,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대학 교양 과정에서도 그 수준도 안 됐던 것이지 우리가.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 체제 맞나요? 그래서 권위 체제일 수도가 있죠. 정치 체제가 미국보다 훨씬 더 집중되어 있으니까. 권력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만 보면요. 서양의 역사는요. 권력이 중앙으로 계속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집중해가는 그런 권력을 집중시키는 과정의 역사였어요. 동양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매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어요. 해겔은 그래서 동양적 이 체제를 이 사람이 동양적 정치 체제에 대해서 뭐 동양적 전제주의라고 뭐 그렇게 비난하라고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해겔은 이 해석을 잘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할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이 달성하고 그 영주제에서나 그런 봉건적인 체제에서 근대 국가 체제를 수립하면서 국가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미 동양에서는 고대부터 중앙 집권하던 권력이 있단 말이지.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는 뭡니까? 중앙 집권하던 국가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민주 국가를 만드는 이 과정인데 가만 동양을 보니 한국이나 뭐 특히 중국이나 중앙 집권하던 국가가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어요. 전쟁을 해가 다 때려 부셔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서양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중앙 집권에 든 그런 체제였는데 이미 동양에서는 고대 2000년부터 그런 것이 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동양을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역사가 정지됐다고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해겔은 동양적 그런 국가 체제를 역사가 가다가 중간에 발전이 없는 정지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해겔이 말하면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게 있죠. 그것도 사고의 권위에 대한 굴종입니다. 권위주의 체제. 자,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와 중국은 동일한 체제는 아닙니다. 둘 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것이고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은 경제 체제는 완전히 자본주의 체제로 완전히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부터 조금 바뀌어졌죠. 러시아는 정치 체제가 완전히
상당 수준에서 민주적인 체제로 바뀌어버렸죠.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물론 그것이 뭐 완벽하게 미국처럼 완전한 뭐 이렇게 정치적인 자유를 완전히 뭐 허용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만 상당히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경제 체제에서는요, 국가의 역할이 적어도 큰 기업체의 단위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훨씬 더 중앙 집권화되어 있습니다. 국가 영역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사회주의적이에요. 보면 푸틴은 어떻게 했느냐? 사적 영역으로 넘어갔던 그 많은 국가의 자산들을 가져갔던 훔쳐갔던 올리가르키들을요, 전부 다 숙청하고 제거를 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등등 뭐 그동안 유명했던 러시아의 부호들 있잖아요. 다 어디서 사라진지 잘 모르죠. 독살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러시아 사람들이 살만합니다, 요새.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뭐가 좋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저는 뭐 제가 어느 체제를 뭐 도식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역사라는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시스템은 패배했어요. 소련대 당시에 패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또 이제 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어떤 일정한 부분들을 소화해서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했겠지. 일종의 역사적 발전 과정인 것이죠.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정반합의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지 나름대로 자기들이 처해서 역사 발전의 법칙대로 따라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나 한국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한국에서의 그런 이 정치 체제는요, 민주화되면서 유감스럽게도 사적 영역이 더 많아지고 사회주의적인 공적 영역이 더 줄어들었어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악화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신자유주의적인 체제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거의 날 것 그대로의 자본주의입니다. 과거의 수정자본주의는 뭡니까? 자본주의 잘못을 고쳐가지고 사회주의 요소를 반영했대, 복지를 한다며.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했다며. 지금 한국은 수정자본주의에서 과거의 자본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정확하게 똑같이 미국의 자본주의도 과거에 1929년, 30년대 공황 이후에 케인즈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수종 자본주의로 돌아갔던 그것들을 다시 날 것 그대로의 자본주의, 그것으로 돌아가는 과정. 실질적으로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오히려 역사적으로 후퇴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체제에서 봤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를 권위주의라고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삶의 수준에서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사람들이 과연 한국이나 미국보다 더 나쁠까? 물론 상대적인 건 차이가 있겠지만 절대화시켜놓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